죽었어도 장군이고 싶었던 사나이. 그 역시 다른 군인들처럼 4개의 별을 달고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게 꿈이었다. 유신 체제의 마지막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정권 수호의 최고 책임자였던 그가 대통령을 암살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79년 10월 26일 그는 왜 박정희를 쏘았는가? (79년 10월 27일) 호외가 뿌려졌다. 전날 밤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갑작스런 소식에 전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장례 행렬을 보러 나선 사람들로 거리는 인산인해였다.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국부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통곡은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몰랐다. 대통령의 죽음은 김재규의 가족들에게도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그들은 졸지에 암살범의 가족으로 내몰렸다. 수사를 마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권력 찬탈을 노린 계획범죄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노실장을 상대하고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기회를 노려오던 중. 그러나 그것은 사건 직후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와는 달랐다. 초기 수사에 참여한 수사 1국장은 충동에 의한 단순 살인이라고 단정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사실 자기 말 그대로죠. 뭐 자신 목장 다 비워가지고 말이지. 이거 소위 말하는 그 요새 말하는 그 자폭하는 그런 심정이죠 일종의. 아주 걔가 잘못했어요. 마지막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그 민주투사가 됩니까? 어차피 죽는 바에는. 그래가지고 사실 차지 처리가 이래야 되는데 그때 내가 가깝게서 이래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러고 가면 되는 건 좋은 건데.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국부를 시해한 폐륜하라는 멍해를 벗을 수는 없었다. 국민들의 원성은 그만큼 높았다. 언론도 흥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 살인범의 처벌에 더 열을 올렸다. 정권의 방패막 구실을 해야 할 중앙정보부장이 바로 범인이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욱 경악했다. 제가 현직 중앙정보부장입니다. 중앙정보부장이기 때문에 더구나 유신헌법을 지탕을 하는 주역의 한 사람입니다. 주역의 한 사람인 지가 어떻게 해야 이런 혁명을 했느냐. 이 점이 매우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유신 독재의 핵심 권력자 김재규. 대체 그는 무슨 이유로 박정희를 쏜 것일까? 79년 10월 26일 사건이 일어난 곳은 공정동 안가였다. 새 채의 신관 건물 가운데 한 달 전 새로 신축한 나동이 문제의 연회장이었다. 언론에 공개된 안가는 무척 화려했다. 넓은 침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로서는 생소한 최신 설비의 화장실도 갖추고 있었다. 연회장도 시중에선 보기 드문 구조였다. 요즘의 일식집처럼 바닥을 파놓은 형태였던 것. 갔더니 이 밑에 이렇게 파놨어요. 그 방에서 한번 대통령 모시고 약주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김 실장, 이거 잘 만들어놨지? 이제 김 부장이 날 여와서 술 먹다 괴한이 들어오면 날 보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파놨어요. 이 양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랬다 일어나거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 한 두어 달 전에. 그러나 그 괴한은 다름 아닌 김재규 자신이었다. 대통령의 은밀한 처소에서, 그것도 안가의 관할 책임자인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의해 박정희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했다. 헬기를 타고 오면서 반듯하게 정리된 경지를 본 대통령은 이날 무척 기분이 좋았다. 박 대통령은 연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재규가 차지철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간은 오후 4시경. 6시에 시작된 연회는 오전 행사와는 달리 분위기가 무거웠다. 화제는 부마 시위와 김영삼을 맴돌았다. 그날은 어떻게 유독히 차재철이 말을 그냥 자꾸 들으시고 이러더만요. 잠깐요 화제가 뭐 끊어지면은 이게 옆에서 또 그냥 차지철이가 그냥 또 저쪽 얘기를 하거든. 그럼 또 이 돌아가던 대통령이 생각이 말이야. 그것도 맞장구를 치시거든. 이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탁 우선 적어지더구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그때 그 당시엔 몰랐고 말이 적어지고. 말이 적어지던 김재규가 3차례 드나들더니 총을 빼어들었다. 첫 발은 차지철에게 쏘았다. 그리고 또 한 발은 박정희의 왼쪽 가슴에 명중했다. 현장에는 2명의 여자가 동석했다. 그중 한 사람이 당시 여대생인 신모 씨.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못 일어날 것 같아 하는 게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외침이. 그래요. 아주 보기가 무서워요. 평시에 아주 온화하게 좋게 보이던 사람도 그냥 귀신같이 얼굴이 되는데 그 당시에 김재규 얼굴은 그랬어요. 무서웠어요. 내가. 우발적인 충돌 사태가 야기되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았다. 미리 계획한 범행이라면 굳이 50m나 떨어진 별관에 총을 둘 리가 없었다는 것. 집무실은 연회장 2층에도 있었다. 그날 사리가 있었다면은 권총을 그 방에 두실 리가 없어요. 그날 밥 먹는 그 방에도 2층에 있거든. 그 방에도 2층에 있고 거기에도 그 서재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다 있는데 걷다 갖다 숨겨두지 뭐 때문에 그까지 한 50만 더 뜬 데까지 뛰어갔다 오겠어요. 11.6 사건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과 모든 걸 쭉 보고 나서도 이게 돌발 행동인데 이게 돌발 행동인데 차지철이하고 뭐하고 그다가 확 크고 정치에 팍 크고 올라가서의 돌발 행동인데 참. 돌발 행동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또 있다. 범행 후 공정동을 빠져나온 차는 중앙정보부가 있는 남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을 걱정하는 김재규의 말을 듣고 수행비서가 무심코 육군본부로 가자고 제안했다. 박홍주 대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산보다는 육군본부가 상황파악에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글리 가라. 그때 이미 차는 방향이 남산으로 넘어가야 될 차가 그때는 우리 그 남산 들어가는 입구로 이미 차가 좌회전했을 때예요. 이미 좌회전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는 중에서 다시 거기서 차를 돌려서 다시 이제 남산으로 가는데 굉장히 조급해하시는 거야. 계획에 없던 행선지 변경. 운명은 거기서 엇갈렸다. 이후 사태 장악을 위해선 중앙정보부로 갔어야 마땅했다. 갑자기 육군본부로 바꾼 건 사전에 계획된 일이 아니라는 걸 반증한다. 범행에 가담한 부하들도 30분 전에야 지시를 받았다. 느닷없는 명령. 하지만 거역할 수는 없었다. 분명 혁명이라고 들었다.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 저녁의 행동이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혁명이라는 말은 그날 밤 김계원도 들었다. 육군본부로 간 김재규는 김계원에게 혁명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국방부 지하 벙커에 갔으니까 거기서 만나가지고 날 보고 그 얘기를 하더만 이제 4.19 때 혁명위원회를 맹글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날 보고 한 것 같아요. 혁명위원회라 그랬잖아 뭐.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그까지 생각했는가 내 이래 생각했다. 좀 다르구나 내 이래 생각했죠. 내가 자꾸 되풀이하지만 첫날 면회할 때부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첫날 우리 첫 만날 때부터 우리 만나기 전에 벌써 자기 속에는 자기가 뭐 자기 행동을 미화하기 위해서 해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말을 듣고 변했다 이거 아니야.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직접 쓴 수양록에서도 그는 시종일관 혁명을 거론했다. 자유민주주의와 한미 관계의 회복, 그것이 김재규가 내세운 혁명의 목적이었다. 사전에 누구와의 협의도 없이 혼자서 감행한 거사. 그가 말한 혁명은 무슨 의미일까? 그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무모한 혁명을 시도한 것일까? (1979년 6월) 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최고 국빈의 방한은 한국 정부를 잔뜩 긴장시켰다. 도덕 정치를 전면에 내걸고 인권 외교를 펼친 카터 정권의 등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겐 불행한 일이었다. 카터는 집권 초기부터 미군 철수론을 줄기차게 내세워 박정희의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했다. And so he was pushing very hard to have President Park Chung-hee move in that direction. The president, I think, shared the view that President Park had not put his full effort behind making the improvements that President Carter hoped to see. And as a result, he felt that they weren't cooperating as fully as he would like. 미국은 카터 취임 이전부터 박정희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다. 이전 CIA 한국 지부장이었던 그레그도 박 대통령이 독재 정치를 지속하면 살아서 임기를 못 채울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한미 관계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던 그 와중에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연회석상에서 박정희는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역설했다. 무려 40분간 계속된 연설은 가뜩이나 불편한 카터의 심기를 건드렸다. 벌써 카터 표정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 야제 보니까 역시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너무 길어서 지쳤다는 걸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아마 코스트가 박정희 대통령 카터하고 정상회담 하고 나서 바로 내방이 온다니까요. 4시에 바로 내방이 와요. 그냥 물어봐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어떻게 됐어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It's a disaster. 그 40분간 강연한 것 때문에 그러시군요. It's a disaster. 회담을 마치고 청와대를 나선 카터는 리무진에 오르자마자 수행한 참모들과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강행하겠다는 카터를 설득시키느라 참모들은 진땀을 흘렸다. 가던 길도 멈출 정도로 격렬한 논쟁이었다. And I remember that President Carter really was not happy with the pos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Secretary Vance and I, and Ambassador Gleistein, and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Holbrooke were all together at that time, and we urged President Carter to avoid getting into a contentious discussion with President Park. 국내 정치 상황도 박정희에겐 부담이었다. 선명 노선을 내세워 야당 총재에 당선된 김영삼은 YH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반발하고 유신 체제의 폭력성을 신랄하게 공격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는 또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더 이상 독재 정권을 지원하지 말라고 말해 박정희를 자극했다.
박정희는 김영삼을 사대주의자로 몰아세우며 의원직을 박탈하겠다고 받아쳤다. 박정희의 강경책은 미국의 불만을 더욱 부추겼다. 구내식당에서 나를 붙들고서 이 사람 이거 제명하면은 시리어스한 리퍼커션이 올 거다 말이야. 큰일 난다고 말이지. 근데 나뿐만 아니라 자기 친한 여러 의원들한테 그렇게 일종의 경고성 우려를 하고. 미국은 김영삼의 제명을 막기 위해 의회와 정부 관료를 망라하며 전방위로 압력을 행사했다. 체제 안정과 정권 유지를 책임진 중앙정보부장으로선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 파국으로 치닫는 전국을 막기 위해 김재규는 직접 김영삼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뉴욕타임즈에 난 그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그걸 좀 부인하는 말만 해주면 당신을 그렇게 제명하거나 이렇게 죽이진 않는다,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간부 회의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김재규 부장은 김영삼 총재 국회의원 제명을 반대를 했고 야당과 자주 이렇게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무엇이든지 수습하려고 애를 썼다니까요. 미국은 한국의 관료 가운데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김재규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김재규를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특이한 정보부장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를 통해 여러 차례 박 대통령에게 인권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여튼 그런 식에서 이렇게 말해요. 손정근이 말하는 외무장관도 국방장관한테 내가 말을 해보지만 내 말이 우선 제대로 대통령한테 전달되는 것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뭐 벽에 대해서 뭐 공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튀어나오는 거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김재규 부장은 내가 말하면 조금 알아듣는다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김재규의 설득과 중재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다. 차지철 경호실장의 주도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수 동의한 결과였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민심은 이미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의 떠났을 때 아닌가? 많은 성당에서 또 교회에서 그때 우리가 지금 하나 생각나는 거는 우리들 표현을 빌리자면 이 마귀를 쫓아내달라 그랬고 악신을 쫓아내달라 그랬고 이 귀신을 없애달라고. 한미 관계라는 건 이런 말할 수가 없었고 매일 미국 신문에 톱 기사고 매일 텔레비에 그냥 야단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바로 그 79년 9월 중순경 어느 모임에서 박정희 정권은 제거돼야 할 악마의 정권이라고 했어요. 김영삼이 제명된 지 이틀 뒤인 10월 6일 글라이스틴 대사가 워싱턴으로 소환됐다. 미국은 21년 만에 다시 대사를 불러들이고 박 정권에 대해 차갑게 돌아섰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독재를 함으로써 건국 이후 가장 한미 간의 관계가 나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미국이 영원히 한국은 버리지 않겠지만은 유신 체제가 없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는 정책적으로 한국을 버릴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만일 바뀐다고 할 때는 또다시 6.25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다. 김재규의 우려와 달리 겉으로 보이는 전국은 별다른 동요가 없었다. 남쪽의 항구 도시 부산은 더욱이 평온해 보이기만 했다. 정적을 깨뜨린 건 학생들이었다. 유신 선포 7주년을 하루 앞둔 10월 16일
유신대학이라고 손가락질받던 부산대 학생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교문을 뛰쳐나왔다. 경찰은 당황했다. 시민들까지 가세해 시위대는 순식간에 도심을 장악했다.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었다. 가게에다 숨겨주면서 사태를 내려가지고 가게 속에다가 숨겨주기도 하고 또 대열이 흩어져가지고 꼴목이 있으니까 대열을 못 찾으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학생들 곁에 와가지고 저쪽 가면 대열이 있다 그리고 가라고 안내해주고 스스로 또 먹을 것도 주고 독재에 물러가라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학생들뿐 아니고 일반 시민까지 저 역전선언에 올라간 게라서 경찰은 최루가스를 쏘며 진압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밤이 되자 시위 인파는 5만 명으로 불어났다. 폭발한 민심은 도심 곳곳에서 방화를 일으켰고 공공건물에 대한 습격은 이튿날도 계속됐다. 파출소와 공화당 지부 사무실은 시위대의 집중 타격 대상이었다. 시민들의 분노는 마산으로까지 확산됐다. 애국가를 부를 때는 실제로 처음 부르고 두 번 부르고 할 때는 그 심정은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이니까 우리한테 이런 진정한 뜻을 좀 받아달라는 그런 하나의 제가 생각하는 절규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엄 선포 첫날인 18일 새벽 시위 사흘째인 18일 0시를 기해 계엄령이 떨어졌다. 서울과 포항 지역의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긴급 투입되고 도심에는 탱크가 주둔했다. 시위대에겐 무자비한 폭력이 돌아왔다. 계엄군에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 가담한 시민들이었다. 부마 항쟁의 구속자 1,500여 명 가운데 학생은 수십 명에 불과했다. 대통령의 지침은 딱 하나. 단시간 내에 끝내라. 딱 그거 한마디야. 최단 시일 내에 평온은 되찾아야 되겠고, 그건 이제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희생은 없어야 되겠고, 그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린 게 그건 발표는 안 한다 해서 탄약은 다 회수해라. 발포를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부마 시위는 격렬했다. 계엄령이 떨어진 18일 새벽 2시 상황 파악을 위해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사람이 있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였다. 국제시장 뒷골목에서 그가 목격한 시위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건 이미 학생들의 시위가 아니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가담은 그에겐 충격이었다. 당일 서울로 올라온 김재규는 곧장 청와대에 들어가 부마 시위의 진상을 보고했다. 김재규의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차지철 경호실장까지 합세해 중앙정보부를 공격했다. 막강한 조직에다가 막강한 예산에 막강한 힘까지 다 줬는데 사전에 그런 애들이 전부 다 그런 업무를 하고 조직을 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정보도 입수해가지고 분석도 못하고 그 중앙정부 뭐 아는 게 중앙정부냐 식으로 상당히 질책을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내려가 봤더니 학생 일부가 뭐 소동을 피우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 학생들이 민중과 더불어 소위 밀란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그게 끔찍한 얘기거든. 충정의 발로로 부산까지 직접 내려가 상황을 살피고 돌아왔으나 김재규에게 돌아온 것은 따가운 질책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거사 하루 전인 10월 25일 청와대에서 다시 안보 소회의가 열렸다. 김재규는 보고서를 재차 작성해서 올렸고 대통령에 대한 그의 직언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니 대통령이
아까 보고를 한번 들어봤어요. 왜 났어? 지금 가서 분석을 내가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다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가가 장기 집권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박정희는 누구보다 김재규를 아꼈다. 그는 고향 후배이자 육사 동기였던 김재규를 권력의 요직에 중용했다. 김재규 역시 박정희 재임 18년 동안 충성을 다해 측근에서 보좌했다. 결과적으로 시해를 하셨지만은 평소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의심을 안 합니다. 지극히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 하는 그런 평소의 그 은행으로 봐서. 청와대에서 드러나는 이런 연락을 받으면은 그냥 가시질 않아요. 궁정리졸에서 칫솔질이라도 하고 손발을 다시 닦고 머리라도 다시 빗고 아니면 머리가 좀 잘못해서 머리에도 감고 단장을 다시 하고 들어가시고. 그는 살해 후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았다. 재판 과정 내내 박 대통령을 각하라 호칭했고 박선호가 박정희의 사생활을 추궁받을 때도 김재규는 증언을 제지했다. 그때 프라자 호텔 간 것은 바로 그날 연회장에 도와줄 여자를 데리러 간 거죠. 그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의 사생활은 국민들에게 알려진 그의 이미지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18년간의 오랜 권력 유지에서 오는 피로감, 그것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안팎에서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때 그 임기가 이건 마지막이겠지 하는 느낌은 내가 여러 번 가졌어요. 당선했을 때 내가 한 3, 4일 지내고 올라가서 당선 축하합니다 하고 내가 한번 인사를 드리니까 잠시 더 하게 됐어 하는 정도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당신도 내가 보는데 그때 이제 오래 집권하시고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반발이 있고 하니까 그만둘 때가 왔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But informally, of course, we would discuss among ourselves what would happen after President Park. Not so much after his death, but, after he stepped down or if he should get incapacitated or something like that. 79년, 이미 대내외적으로 유신체제의 붕괴 조짐이 감지되고 있었던 것. 그럴수록 박정희 대통령은 차지철 경호실장을 의지했다. 각하가 곧 국가라며 정권의 파수꾼을 자임한 차지철은 경호실의 권력을 과도하게 확장했다. 대통령의 등 뒤에서 실권을 휘두른 그를 박정희는 묵인했다. 차지철의 위세가 커질수록 온건파인 김재규의 우려는 깊어졌다. 늘 그런 점에 있어서 김재규가 염려하고 있더군요. 어떤 점을요? 글쎄 대통령께서 너무 돌출해서 나가신다. 염려인데 그러다가 보면 또 근데 차지철이 같은 놈이 옆에서 자꾸 바람 흘려서 더하다 이런 얘기. 미국이 작성한 극비 문서에서도 박정희와 차지철의 강경책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걱정하는 김재규의 고민이 드러나 있다. 11월 19일 미 대사가 본국에 보낸 전문에는 사건 한 달 전 김재규와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There's been a suggestion that maybe Kim Jae-gyu felt that the U.S. confidence in the president had been so reduced that he had to do something about it. That's pure speculation on our part. We don't know. 이 한미 동맹 그리고 이 국민의 지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안보에 상당히 큰 양대 지주라고 할 수 있는데
박정희 정권 말기에 한미 동맹 관계도 많이 흔들리고 국민으로부터 어떤 지지도 상당히 격감한 그런 조건 속에서 군인이었고 그 박정희 오랜 동지였던 김재규가 뭔가 그런 관계를 획기적으로 이제 전환시키고 뭐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아마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을 겁니다. 국내외의 모든 정보를 관할하는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직책. 그는 누구보다 정권의 위기를 발빠르게 감지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지 나이 이제 참 거기는 53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55세입니다. 그러니 뭐 지 나이 한 10년이나 20년 끊어받치더라도 좋으니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시켜놓자. 결국은 나의 명예고 힘이고 목숨이고 또 대통령각하고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그 의리도 이 소위에 속하는 건 한꺼번에 다 끊어바친다.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버려버린다. 김재규는 거사를 7년 만에 이루었다고 했다. 7년 동안 그가 품은 뜻은 무엇이었을까? 71년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에겐 위기였다. 삼선 개헌을 폐지하고 장기 집권을 막겠다는 김대중의 바람몰이가 전국적으로 거세게 불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 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박정희와 공화당은 다급해졌다. 그때 김재규가 마지막 출마를 선언하라고 제안했다. 앞으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는 기어코 이것을 뿌리를 뽑고 정부에서 물러나겠다. 박 대통령 마지막 선거 유세 때 3선 이상 더 안 한다고 사실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보안사령관 할 때 건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박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하려는 욕심이 있다 하는 것을 이미 눈치를 챘죠. 총당 그 공원 유세에서 그걸 마지막이라 하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자기 그 뜻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고 그랬다. 예, 그게 마지막인 걸 알고 계셨지, 오빠는.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듬해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보장하는 유신헌법이 선포된 것. 유신헌법이 공포될 당시 김재규는 3군단장에 재임하고 있었다. 헌법 전문을 받아본 그는 정훈 장교를 불러 사병령 교재를 좀 더 합리적인 표현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유신에 대한 그의 반감은 부하들까지 눈치챌 정도였다. 양심과 직책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의 범민은 그 무렵부터 점점 깊어졌다. 이제 유신헌법이 공포됐으니까 군대에서 일하기 참 쉽게 생겼습니다. 전투력이 많이 향상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별로 좋지 않은 기분 표정을 딱 지면서 아니야. 박정희 내게 다 망쳐버려서 아주 빠른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되물을 수도 없고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한 40-50m 정도? 김재규의 매제이자 3군단 시절 작전 참모로 함께 근무했던 오수춘 씨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다. 유신이 선포된 이후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연금하기 위해 철조망을 새로 설치했다는 것. 3군단 사령부 뒤쪽에 위치한 군단장 관사 울타리를 최전방에 세우는 철책으로 교체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책 상단을 안쪽으로 꺾어 놓았다고 했다. 이 사실은 김재규도 법정에서 진술했다. 대통령 각하께서 전방을 연말에 쭉 군단까지를 순실하셨습니다. 그때 3군단의 순실을 하여 오실 적에 3군단에서 각하를 연금을 해놓고 그 자리에서 녹음 테이프를 갖다 대고 각하로 하여금 하야 근거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김재규는 오직 국가 안보에 관심을 쏟은 철저한 군인이었다.
그가 전역하면서 남긴 시 통일송은 반공과 통일에 대한 심정을 절절히 말하고 있다. 대장부의 기계를 중시한 군인 김재규. 그는 애창곡조차 사나이 결심을 불렀다. 그런데 체제 수호에 매달렸던 김재규가 뜻밖의 사람과 인연을 맺고 있었다. 장준하. 그는 박정희의 정적으로 75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인물이었다. 그 당시 장준하 선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 문제를 갖고선 문제가 있었을 때 장준하 선생이 이제 김재규 그때 보안사령관인가 뭐 한다고 할 때 그때 가서 만난 적이 있었죠. 저희가 소위 귀를 피할 수 있는 조그만 아파트를 월세로 얻을 수 있는 월세 전세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경제적인 도움을 원래 주셨죠. 국회 외무국방위 소속 의원이었던 장준하는 군인 김재규와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 제2야 지도자와 중앙정보부장의 만남. 그들은 어떤 관계였을까? 선생님 무슨 불편한 일 있으십니까? 하는데 선생님이 아무 소리 안 터니 그럼 장관이 그렇게 좋아?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신문을 하나 갖다 주면서 잠깐 보고 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장관 임명식이 있었고 김재규 씨가 건설부 장관에 임명된 걸 알았죠. 광복군 장교 출신인 장준하는 생전에 양심적 군인에 의한 무력 투쟁만이 박정희 군사 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자주 피력했다. 장쌤은 양심적 군인이 있다. 이 정권은 무력을 가진 군인만이 그 청산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군인이 민간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양심적인 군인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장담했던 그 사람이 나는 김재규 장군이라고 보는 거죠. 김재규의 행적 중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은 당시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인 김수환 추기경과 여러 차례 접촉했던 것. 74년 민청학년 사건으로 처음 추기경을 찾아온 김재규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 처음부터 어떤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에게 고든 음식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한 음식부터 죽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대통령을 환자로까지 이렇게 비교했다는 것이 그때 봐서 뭔가 그 사람 나름대로 근본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져서 한 말이 아니었던가 하면. 75년 김재규는 추기경에게 박 대통령을 만나 조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유신 체제 완화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러기에 저는 대통령과 추기경이 만날 때 제3의 안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3의 안이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그게 또 무슨 소리냐 말이야. 제3의 안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신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네, 바꾸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김재규가 말한 제3의 안. 그것은 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김재규의 손윗동서이자 주일 공사를 지낸 최세현은 김재규가 그나마 마음을 놓고 국정을 논의한 유일한 인물. 박정희 씨가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오는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박정희 씨는
군대만 장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이원제로 해도 자기 안심을 할 수 있거든. 10월 14일 최서연은 김재규에게 박 대통령의 국내 통치권을 제한하고 통치 권력을 분담하는 구상을 메모로 건네줬다. 그것은 김재규가 미리 부탁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2주 후 김재규가 단독으로 거사를 실행해버렸기 때문이다. 유신체제를 개혁하겠다는 구상은 끝내 기회를 찾지 못한 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집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살이나 사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이 혁명의 결과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것이 보장이 됐습니다. 김재규는 대통령의 사례만으로 자신의 혁명은 완수됐으며 권력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을 맡았던 수사 1국장은 김재규의 집권 의지를 강하게 부인했다. 네, 집권력에 무슨 집권력 그런 것도 생각도 없이 그 사람이 그 집권력을 생각했단 말이죠. 정말 계획적으로 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계획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합수부가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는 수사 1국장이 내린 결론을 뒤집었다. 그들은 김재규의 암살이 집권을 노린 내란 음모라고 규정했다. 합수부의 발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세력은 없었다. 전두환 합수부장은 정권의 실력자인 중앙정보부장을 수사함으로써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와 같은 합동수사본부를 편성해서 어떻게 한다 만다 하는 조치가 사전에 시달된 걸 우리는 본 일이 없어요. 그럼 국내에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을 때 국내에서 갖고 있어야 알아보려니까 정보부 간부들 전부 다 서빙고에 다 데려가서 조사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때 8월 달에 보고할 때 충무 1200개에게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를 했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러면은 보안사령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작성해봐라. 보안사령부가 수사권을 쥐게 된 것은 부마 시위 때부터였다. 계엄 시 합수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충무 1200을 적용해 합수부의 주체를 자처한 보안사령부는 부마 시위와 11.6의 수사를 거치며 권력의 전면으로 급부상했다. 그때에 그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뭐라 그런가 사태를 휘어잡는 그 순발력 그리고 강심장 아주 놀랐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에서 작전 차장보를 역임한 전두환과 육사 11기 동기인 노태우는 하나회를 결성하고 군부의 요직을 두루 장악했다. 그것은 박정희의 지속적인 후원 덕분에 가능했다. 그 박 대통령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전두환이라든지 그 노태우라든지 이들을 지를 잘못 들이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걔들 자꾸 초급장교 애들 왜 상관이 있는데 돈을 준대. 박정희 대통령도 인간인지라 자기 주변을 강화하는데 사병을 양성을 했어. 그게 이제 전두환이고 노태우고 이런 아이들이야. 가서 부대 가가지고 청와대 갔다 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군대 내에 있어서는 안 될 또 다른 군대가 생긴 거지. 그분들이 움직인 게 12.12야.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 말기에 길게 들이운 어둠의 그림자. 그것이 바로 차지철과 전두환이었다. 이들 신군부 세력은 12.12 쿠데타를 일으켜 공백 상태인 정권을 손쉽게 장악했다. 거사는 애초부터 박정희 한 사람만의 제거로는 성공할 수 없었다. 집권 의지가 없었던 혼자만의 거사. 그것은 필연적으로 실패를 초래했다.
광주에서 피해 학살이 진행되던 80년 5월 24일, 김재규는 사형대에 올랐다. 역사는 늘 그렇듯 패배자에게 대가를 요구했다. 김재규의 처형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나흘 만에 서둘러 진행됐다. 그는 죽음을 예감하기라도 한 듯 처형 하루 전날 면회를 하러 온 개인 비서에게 짧은 유언을 남겼다. 내가 얼마 못 산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군인이다. 군인이니까 뭐 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사후에 지방이락도 쓰지 말고 나는 육군 중장이다. 육군 중장을 입혀놓으면 나는 군인이니까 모든 걸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수의를 마지막 입었던 동정복으로 수의를 입혀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 절, 두 절, 그러나 세 절, 네 그의 절.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다. 장례식도 비밀에 붙여져 가족들만 참석이 허락됐다. 박정희의 암살범이라는 굴레는 죽어서도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벌써 25년이 흘렀지만 무덤의 상석과 비석은 매번 새로운 상처가 생겨났다. 이만큼 또 해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지금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와서 묘해서 그런다는 거는 참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박정희 유신체제의 공포정치를 마감한 김재규. 그러나 역사는 아직 그를 패배자로 기록하고 있다. 나무가 많이 자랐어요. 김재규는 자신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하늘에 맡기겠다고 했다. 유신의 심장을 쏜 그만의 혁명.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